32년을 공장 기계 소리 들으며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노후에 쓰려고 평생 모아둔 4억 원. 이만하면 가장의 책무는 다 했다며 안도하던 제 삶은 단 넉 달 만에 무참히 내려앉았습니다. 남들은 주식으로 수천을 벌었다는 조급함에 눈이 멀어 아내 몰래 주식에 손을 댄 대가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2억 원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날,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마주한 처참한 현실 앞에서 아내는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한 짓은 투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걸고 벌인 추악한 도박이었다고 말입니다. 평생을 약속한 아내의 신뢰를 송두리째 짓밟고 가족의 미래를 수렁으로 밀어넣은 어느 가장의 피눈물 나는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0 정철진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해온 지 어느덧 32년이 흘렀습니다. 현재는 생산부장으로 정년퇴직을 딱 1년 앞두고 있네요. 현장을 점검하고 아침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남들보다 늘 1시간 먼저 출근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제 손바닥은 늘 거칠고 투박한 굳은 살로 가득했지요. 가동률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에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고 밤늦게 잔업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날이 허다한 세월이었습니다. 공장의 요란한 기계 소리와 함께 눈을 뜨고 그 소리와 함께 하루를 마감하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저 미련할 정도로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초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방 한 칸에 살림살이 몇 개 겨우 들여놓고서도 아내와 저는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참 많이도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아끼면서 살면 진짜 집 한 채 살 수 있을까? 아내가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아파트 전단지를 뒤적이며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당신 절대 고생 안 시킬 거야. 두고 봐. 그때는 그 다짐이 얼마나 무겁고 아득한 약속인지도 모른 채 그저 사랑하는 아내 앞이라 호기롭게 내뱉었던 것 같습니다. 큰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며 살림은 늘 빠듯했지만 아내는 정말 억척스럽게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 주었습니다. 제가 잔업의 특근까지 마다하지 않고 공장에 몸을 묻는 동안 아내는 아이들 기저귀를 갈고 젖을 물리며 홀로 외로운 육아와 씨름을 해야 했지요.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날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실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많이 늦었네. 저녁밥은 먹었어? 자정이 다 되어 들어온 날 아내가 피곤에 젖은 부스스한 얼굴로 현관까지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회사에서 대충 먹었어. 당신 먼저 자지 그랬어. 애들 아빠 얼굴은 보고 자야지. 얼른 씻고 와요. 따뜻한 물 받아놨어. 그저 무뚝뚝하게 오가던 대화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절대 가볍지 않았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고단함을 잊은 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등록금에 허덕일 무렵 아내 역시 애들 등록금을 보태겠다며 친한 언니를 따라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어 매일 밤 거실 불을 켜두고 상품 공부를 하느라 끙끙대던 아내였는데 어느덧 10년차 베테랑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내가 첫 계약을 따온 날 퇴근길에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온 가족이 축하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빠, 엄마 대단하지 않아? 오늘 계약서 쓰고 왔대. 딸아이가 제 일처럼 신이 나서 말했고 저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 엄마가 원래 머리도 좋고 야무진 사람이야. 이 아빠보다 100번 낫다, 정말로. 뭐야, 아빠도 평생 일하느라 고생했잖아. 우리 집은 아빠, 엄마 둘 다 최고야.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식탁 위에 오갈 때마다 저는 속으로 참 고맙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늘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온 세월이었으니까요.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땀 흘려 모은 결실은 제법 뿌듯했습니다. 대출금을 이 악물고 갚아나가며 이제야 겨우 빚 없는 5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예금 통장에 차곡차곡 저축해둔 돈이 4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지는 못했어도 두 아이 모두 반듯하게 키워내고 이 정도의 보금자리와 자산을 일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훈장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은행 잔고에 찍힌 숫자를 확인해 볼 때마다 아, 내가 그래도 인생을 허투루 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마음 깊이 들곤 했습니다. 늦은 밤 퇴근길 불이 켜진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보며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부자는 못 돼도 이만하면 내 자식들 굶기지 않고 노후 준비는 끝났지. 그동안 고생만 시킨 우리 아내, 이제 남은 정년 다 채우고 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정년이 고작 2년 앞으로 다가오던 작년 봄이었습니다. 홀로 자취하는 30살이 된 아들이 어느 날 퇴근 후에 할 말이 있다며 집에 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다 말고 문득 쑥스러운 듯 말을 꺼내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저 요즘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조만간 집에 한번 데려와서 인사시켜 드릴게요. 숟가락을 든 채로 저와 아내는 서로 멍하니 눈을 마주쳤습니다. 진짜야? 어떤 사람이야? 예쁘게 생겼어?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고? 아내는 벌써 마음이 앞서는지 신이 나서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고 아들은 얼굴이 붉어지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아직은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에요. 아유, 우리 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여자친구라는데 엄마가 궁금한 게 당연하지. 그날 저녁 식탁을 가득 채우던 웃음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깊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2년을 한결같이 걸어온 이 험난했던 길의 끝에 이제야 조금 숨을 돌리며 꽃길을 걸을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정년 2년만 잘 채우면 그동안 고생한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아들이 결혼하면 예쁜 손주도 보면서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그리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연애 소식으로 온 집안이 들떠있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저에게 낯설고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평생 시계추처럼 정확했던 제 일상이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저녁만 먹고 쓰러지듯 잠들던 제가 언젠가부터 늦은 밤까지 거실 소파에 꼿꼿이 앉아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회사 동료가 보내준 유튜브 영상 하나를 무심코 보다가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번 달에 주식으로 3천만 원 벌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수익 인증할게요. 화면 속 앳된 젊은 청년이 아주 쉽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보는데 순간 묘한 감정에 사로잡히더라고요. 저 어린 나이에 저렇게 큰 돈을 벌다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시간 짬을 내서도 자꾸만 그런 투자 영상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벼운 호기심이었는데 어느새 밤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빨갛고 파란 숫자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고객 상담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날에도 저는 불 꺼진 어두운 거실에서 홀로 휴대폰 화면만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말을 걸어도 여러 번 불러야 겨우 정신을 차릴 정도로 제 정신은 이미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아까부터 불러도 대답이 없네.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가 제 곁에 털썩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흠칫 놀라며 저도 모르게 휴대폰 화면을 아래로 획 돌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뉴스 좀 보고 있었어. 사람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무슨 뉴스를 그렇게 골똘히 봐? 얼굴이 무슨 큰 고민 있는 사람 같네.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지만 저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에 스치는 깊은 걱정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인데 그런 아내의 눈을 속이려니 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화면 속 주식 세상의 반쯤 넋을 빼앗긴 저는 아내의 걱정을 애써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붉은 홍삼 한 박스를 사들고 와서 제 앞에 넌지시 내밀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반쪽이야. 일이 많이 힘들어?
무슨 일 있으면 혼자 앓지 말고 나한테 말을 해봐. 아내의 눈빛에는 저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맑은 눈을 마주하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서 죄책감이 왈칵 밀려와 가슴이 다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정년 다 돼가니까 회사에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안 하던 거짓말을 할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되어 버린 이묘한 불길을 스스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제때 챙겨 먹고 잠도 좀 자. 돈도 좋지만 몸까지 상하면 어떡해.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어린애인가. 저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자. 남들은 다 저렇게 쉽게 돈을 버는데 내가 저들보다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런 오만한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무렵 자취하는 딸아이가 안부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잘 지내? 엄마가 아빠 요즘 좀 이상하다고 걱정 많이 하던데. 아빠가 뭐가 이상해?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 넌 어때?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고? 나야 잘 지내지. 아빠도 건강 생각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해. 그래, 알았다.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손에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 현실의 무거움을 잊게 해주는 탈출구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그 휴대폰 화면 속 세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또다시 거실에 홀로 앉아 숨죽인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액정 안에는 제가 32년 동안 단 한 번도 발 들여본 적 없는 낯설고도 눈이 멀 것 같은 화려한 투자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구경만 하는 것뿐이라고, 내 돈을 잃을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비겁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밤들이 쌓여갈수록 제 안에서는 어두운 욕망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은퇴를 앞둔 가장의 조급함이라는 이름의 끈적한 씨앗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 생활비 한 푼 더 보태겠다고 고단하게 일하는 아내의 모습도,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수줍게 웃던 아들의 얼굴도, 언젠가 제 짝을 만나 떠날 딸아이의 미래도 이만하면 성실하게 잘 살아왔다는 가장으로서의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아등바등 살다가 퇴직하면 결국 노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 모른다는 지독한 조바심과 불안감으로 제 영혼을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저만 빼고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흘러나오는 뉴스에서는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퇴근길에 무심코 켠 유튜브에는 주식으로 월급의 몇 배를 벌어 은퇴했다는 사람들의 무용담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로 흔들어 놓은 건 다름 아닌 매일 출근하는 회사 현장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담배를 피우러 나간 자리에서도 동료들의 대화 주제는 온통 주식뿐이었습니다. 정 부장, 아직도 그냥 예금만 들고 있어? 요즘 세상에 돈 묵혀두면 진짜 바보 소리 들어. 옆 라인에서 일하는 김 부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툭 던지듯 웃었습니다. 김 부장은 뭐 어디 투자하는 데라도 있어? 나 이번에 AI 관련 반도체주 들어간 거 대박나서 7천만 원 벌었잖아. 그래서 이번에 차 바꿨어. 애들 용돈도 좀 주고, 아내가 어찌나 좋아하던지. 주식으로 돈 벌어서 회사 때려치운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옆에 있던 다른 동료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말도 마세요. 우리 처남은 얼마 전에 회사 때려치우고 아예 전업 투자자로 나섰다니까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한 달에 제 월급 몇 배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번대요. 아휴, 저도 어디 굴릴 목돈만 좀 있으면 당장 투자해보는 건데 맨날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 갚느라 수중에 남는 돈이 있어야 말이죠. 그 소리들을 묵묵히 들으며 저는 가슴 깊이 지독한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시 현장 사무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32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아파트 한 채랑 예금 4억 모았는데 남들은 저렇게 손가락 몇 번 움직여서 그 이상의 거금을 쥐는구나.
내가 평생 무식하게만 살았던 건가? 그런 억울하고 초라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도무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 지하철에서 저는 참다 못해 처음으로 휴대폰의 증권사 앱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면 위에서 손가락이 몇 번이나 멈칫거리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요즘 주식시장이 어떤지 공부 삼아 한번 보기만 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애써 다독이며 결국 앱을 내려받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후배 직원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부장님, 요즘 회사에서 다들 주식 얘기밖에 안 하죠? 저도 얼마 전에 선배들 따라서 시작했는데 아유, 진작 할 걸 그랬어요. 그래? 재미 좀 봤어? 많이는 아닌데요. 500만 원 벌었어요. 그것도 들어간 지 이틀 만에요. 운 좋게 급등주 하나 잘 잡았거든요. 솔직히 한 달 꼬박 일해받는 월급보다 낫더라고요. 부장님도 늦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휴대폰으로 다 되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이틀 만에 500만 원이라니. 제가 한 달을 공장에서 야근에 특근까지 해가며 온몸이 부서져라 이래야 만져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후배의 가벼운 대답이 마치 저에게 어서 시작하라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진짜 나만 바보처럼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조급함이 가슴 한복판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은 떠나지 않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정년 퇴직한 후에는 나 때문에 보험 영업하느라 발바닥 땀나게 고생한 아내에게 정말 든든한 노후를 선물해주고 싶다. 아들 녀석 결혼하면 남부럽지 않게 넉넉히 보태주고 싶고 그것이 가장으로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보, 물끄러미 서서 뭘 그렇게 생각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심각해? 아내가 고단한 손을 수건으로 닦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이런저런 일 좀 생각하느라 그렇지. 당신 요즘 부쩍 멍하니 자꾸 그런 표정이야. 진짜 몸이 아프거나 다른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저는 또 한 번 평생을 약속한 아내를 속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어둠 속에서 다운받아둔 증권사 앱을 켜고 회원가입을 마쳤습니다. 계좌 개설 절차를 밟아가는 손가락이 이상하게도 바르르 떨렸습니다. 아직 돈을 단 한 푼도 넣지 않았는데도 마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심장이 거세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냥 계좌만 만들어두는 거야. 당장 돈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겨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은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종목의 이름들이 빨간 불빛을 켜며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바로 제 32년 성실했던 인생의 방향이 벼랑 끝을 향해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한 비극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리석었던 저는 그것을 그저 남들 다 하는 평범한 재테크 공부 정도로만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증권 계좌를 만들어 두고도 한동안은 정말 며칠 동안 구경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경이라는 것이 참 무섭더군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화면 속에서 쉴 새 없이 오르내리는 숫자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도무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말 한마디 없이 평생을 모아온 예금 통장에서 딱 500만 원을 증권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체 버튼을 누르는 그 짧은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내 용돈으로 공부 삼아 좀 해보는 거야. 크게 잃을 것도 없잖아.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쿵쾅거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난생 처음 제 손으로 사들인 그 주식 종목이 며칠 만에 10% 가까이 껑충 올랐습니다. 하루아침에 앉은 자리에서 50만 원이라는 돈이 벌리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만 완전히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걸 5천만 원을 넣었으면 500만 원을 그냥 버는 건데. 그 순간 온몸으로 번지던 짜릿함은 지난 32년 동안 땀 흘려 월급 봉투를 받으며 느꼈던 그 어떤 보람이나 감정과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자리에 누워 옆에서 잠든 아내 몰래 삐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아내가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다행이라는 듯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부쩍 밝아졌네. 회사 일 잘 풀리나 봐. 뭐 그냥 그래. 별일 없어. 저는 짧게 얼버무렸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온통 다음에는 어떤 종목에 돈을 찌를지 궁리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달콤한 짜릿함과 조급함이 결국 제 이성을 서서히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우리 부부가 노후를 위해 평생을 아껴서 모아온 예금 통장에 조금씩 더 깊숙이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0만 원, 그 다음엔 3,000만 원.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때마다 잠깐씩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불안했지만 에이, 조금만 더 벌어서 원래대로 채워놓으면 되지 하는 아니라고 오만한 생각이 늘 그 불안을 무겁게 눌러버렸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제 얄팍한 지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얼마 지나지 않아 시퍼런 하락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단타로 당장 이익을 보려다 물리고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급등 테마주를 뒤늦게 추격 매수했다가 주가가 폭락하자 저는 걷잡을 수 없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금방 반등할 거야. 조금만 더 돈 넣어서 평균 단가를 낮추자. 저는 손실을 메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부부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계속해서 밀어넣는 소위 물타기를 감행했습니다. 새벽에 홀로 가슴이 답답해 깨어나 계좌를 확인하는 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고 마음이 급해지자 급기야 수익률이 몇 배로 움직인다는 위험천만한 레버리지 ETF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거실로 조용히 걸어나가 깊은 한숨을 쉬며 계좌에 찍힌 새파란 손실 숫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들킬까봐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변기에 앉아 손실 금액을 계산해 본 날도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화면 속 숫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에 제 여자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집으로 갈 건데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그럼 괜찮지. 알았다. 엄마한테 말해두마. 네, 아버지. 그때 뵐게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를 오면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도 할 테고 내 하나뿐인 아들 남부럽지 않게 결혼 자금도 든든하게 도와줘야 할 텐데 그런 당연한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칠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을 댄 돈을 어떻게든 원래대로 채워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투자를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의 조급함은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이번엔 진짜 오를 거야. 여기서 물러나면 지금까지 잃은 돈 절대 못 찾아. 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그렇게 되뇌며 또 한 번 예금 통장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행 어플의 알림 설정까지 조용히 꺼두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징그럽고 한심하다는 걸 뼈저리게 알면서도 이미 굴러 떨어지기 시작한 파멸의 걸음을 멈출 방법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넉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저는 총 예금 4억 원 중 무려 3억 6천만 원이 넘는 거금을 증권 계좌로 쏟아부었고 결국 그중 2억 원이라는 평생의 피땀을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그 토요일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마침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정리하고 대접할 음식을 장만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 역시 겉으로는 인자한 아버지인 척 태연한 안색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온통 시커먼 걱정에 짓눌려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랑 결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소개한 아가씨는 참 야무지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습니다.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사근사근 인사하는 모습의 아내는 벌써부터 마음을 온통 빼앗긴 눈치였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우리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사람이니 얼마나 예쁠까 했는데 정말 참하고 곱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의 식사 자리는 내내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도 겉으로는 허웃으며 이런저런 질문을 건넸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비참한 생각이 자꾸만 웃음소리 뒤로 그림자처럼 길게 따라붙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연신 흐뭇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애가 참 싹싹하고 예쁘지 않아? 우리 아들이 사람 하나는 정말 잘 봤네. 그러게. 아주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이제 결혼 얘기 나올 텐데 우리도 슬슬 서둘러서 준비해야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 신혼집 마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 아내의 다정한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저는 그저 피곤한 척 얼버무리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퇴근 후 할 말이 있다며 잠깐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들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상견례 날짜 잡았어요. 그리고 내년 가을쯤 식을 올렸으면 하는데 두 분 괜찮으실까요? 그 소리에 아내의 얼굴이 다시 한번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아유, 잘됐다. 그럼 당연히 괜찮고 말고.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치러야지. 우리 아들 장가 간다는데.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서 걱정 많지? 넉넉하진 않아도 엄마 아버지가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도와줄게. 고마워요, 엄마. 여자친구 부모님께서도 너무 거칠에 격식 차리지 말자고 하셨어요. 그냥 저희 형편에 맞춰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작게 시작해 보려고요. 아들은 진심으로 기뻐했고 아내는 설레어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웃는 얼굴을 억지로 쥐어짜내야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거대한 돌덩이를 얹은 듯 가슴이 무겁다 못해 아플 정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결혼 자금을 얼마나 보태주어야 하나? 지금 내 통장에 남은 돈으로 감당이 될까? 이미 2억이라는 거금이 허공으로 사라졌는데 그걸 대체 무슨 수로 단숨에 메꾸지? 만약 당장 아내가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하면. 그 끔찍한 생각만으로도 등줄기에 축축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데 아내가 아주 무심하게 한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은행에 볼일 좀 보고 시장 들렀다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늘 하던 대로 공과금을 내거나 간단한 볼일을 보러 나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날 하루 회사 공장에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신없이 기계를 돌리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이 되어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 문득 낮에 아내가 은행에 간다고 했던 그 말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잠깐만 어제 아들이 결혼 얘기했는데 설마 집사람이 돈 확인하려고 예금 통장 잔액을 확인하러 간 건 아니겠지. 그런 불길한 생각이 스치자 순간 심장이 멎는 것처럼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내 안의 공포를 억누르고 눌렀습니다. 퇴근길 내내 지하철 안에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별일 없을 거라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몸의 직감으로 느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평소와는 확연히 다르게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거실에는 분명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무서운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실 식탁 앞에 마치 돌부처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마른 손 앞에는 예금 통장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 다녀왔어. 제 목소리가 목이만 하게 기어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그 눈빛이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보아왔던 아내의 눈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불같이 화를 냈다면 덜 무서웠을 텐데 아내의 두 눈은 무언가 소중한 요새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듯한 참담하고도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혹시 할 말 없어? 그 떨리는 한마디에 저는 피가 얼어붙어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만 달달 떨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식탁 위에 서늘하게 놓인 그 통장 잔액 마크만을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정없이 떨리던 그 차가운 물음이 제 귓가에 계속해서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나한테 혹시 할 말 없어? 그 나직한 한마디가 마치 예리한 칼날이 되어 제 심장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그게 그러니까. 겨우 입술을 떼어냈지만 그 다음 마땅한 말이 목구멍에 턱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 공허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제 대답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 오늘 은행 가서 통장 정리했어. 아내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웅얼거렸습니다. 분명히 4억이 들어있어야 할 통장에 겨우 4천만 원 남짓 남아있더라.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잘못 안 거지? 응? 그 순간 저는 온몸의 뼈가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숨길 수도 도망칠 수도 없다는 것을 저는 온몸의 소름으로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주식을 좀 했어. 주식? 무슨 주식을 어떻게 했는데 통장이 텅텅 비어?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롭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금에서 조금씩 증권 계좌로 돈을 옮겨서 투자를 했어. 아직 주식 계좌에는 1억 6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 식탁을 짚고 겨우 버티고 서 있던 아내의 하얀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억 6천만 원? 그러면 자그마치 2억 원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소리야? 우리가 그 모진 세월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우리 노후 자금 절반이 진짜 날아갔다는 거야? 미안해, 여보. 정말 내가 미안해. 그 소리에 아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반동으로 의자가 뒤로 세차게 넘어가며 거실 바닥에 쾅 하고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정철진, 당신 미쳤어.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우리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그렇게 날려버려? 언제부터야, 대체 언제부터 나 몰래 이런 미친 짓을 벌인 거야? 작년 겨울부터 그랬어. 뭐, 그 긴 시간 동안 나 몰래 감쪽같이 그 짓을 했다는 거잖아. 밤마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얼굴이 반쪽이 돼서도 아무 일 없다고 거짓말했던 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 아내의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을 마주하는 순간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다 못해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내 눈을 가리고 속이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 결혼 준비 어떻게 해줄지 밤마다 잠도 안 자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남은 돈이 고작 이거라고? 이걸로 무슨 수로 아들 결혼 자금을 보태줘? 우리가 애들 앞에서 어떻게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부모 노릇을 하느냐고. 미안해,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여보. 저는 결국 온몸의 힘을 잃고 그 자리에서 차가운 거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눌렀던 참회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회사 사람들 다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나만 등신같이 뒤처지는 것 같았어. 정년은 코앞인데 당신 고생 안 시키고 노후 자금 더 불려보겠다는 마음에 그랬어. 우리 애들 결혼할 때도 돈 걱정 없이 든든하게 쥐어주고 싶었어. 그 빌어먹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제발 한 번만, 진짜 이번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용서해줘, 여보. 아내는 무릎 꿇은 제 모습을 보며 두 손으로 젖은 얼굴을 감싸 쥐고 끄끄거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 바람 피운 것보다 더 나빠. 이건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의 삶을 통째로 벼랑 끝에 걸어놓고 나 몰래 도박을 한 거나 마찬가지야. 나 이제 당신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그 이혼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정확하게 제 심장 한가운데에 내리꽂혔습니다. 여보, 제발 그건 안 돼.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주식 근처에도 안 갈게. 정말이야. 제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 저는 무릎을 꿇고 아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부짖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다는 거 하나 믿고 당신 하나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서 배신을 해. 나 정말 당신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이제 하나도 모르겠어. 아내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려 했지만 저는 차마 그 손을 놓으면 영영 아내를 잃을 것만 같아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정말이야. 이런 못난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제발 우리 불쌍한 애들을 봐서라도. 우리 애들. 당신이 정말 애들을 생각했으면 나 몰래 이런 무서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 여보, 다른 돈도 아니고 자그마치 2억이야. 우리 앞으로 늙어서 어떻게 살라고 이 지경을 만들어놔. 아내는 한참 동안을 그렇게 서서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결국 모든 기력을 소진했는지 힘없이 소파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욕도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 얼어붙은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미치도록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4억 중 이미 절반인 2억 원이 처참하게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성적표 앞에서 저는 평생을 함께 보낸 아내 앞에 더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뜬 눈으로 가혹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굳게 닫힌 안방 문틈으로 길게 흘러나오는 아내의 서러운 흐느낌 소리를 밤새도록 들으며 저는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잔인한 것인지 그제야 온몸을 벌벌 떨며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거칠게 휩쓸고 간 집안은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 사흘 동안 아내와 저는 한 집에 살면서도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매일 마주 앉던 식탁은 텅 비었고 밥도 각자 따로 먹었습니다. 저는 퇴근하면 죄인처럼 제 방에 틀어박혀 쥐 죽은 듯 나오지 못했고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얇은 담요 한 장 덮고 밤새 홀로 웅크려 밤을 지새우는 듯 했습니다. 싸운 다음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안방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서성였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무슨 말이라도 다시 건네고 싶었지만 문고리를 잡았다가도 이내 밀려오는 두려움에 놓아버리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한 채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공장에서도 저는 영원히 통째로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현장 불량률 보고서와 도면을 손에 들고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생산 라인의 반장들이 긴급하게 보고하는 말도 자꾸만 허공으로 흘려들었습니다. 부장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요즘 얼굴 안색이 영 안 좋으신데 병원이라도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늘 저를 따르던 후배 녀석이 진심으로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그저 아니야, 조금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라는 힘없는 말로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내가 저를 버리고 법원으로 뛰어갈 것만 같은 그 서늘한 침묵에 제 심장은 매일 바짝바짝 시꺼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오직 가족밖에 모르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해왔는데 결국 제 못난 욕심과 조급함이 평생 쌓아온 신뢰를 단칼에 베어버린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뜨는 딸의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빠, 요즘 엄마랑 무슨 일 있어? 아까 엄마랑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고 영 이상하던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니야, 집에 별일 없어. 엄마가 요즘 좀 피곤한가 봐. 진짜야? 아빠 목소리도 뭔가 이상한데 아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돼. 진짜 괜찮다니까. 쓸데없는 걱정 마. 밥이나 잘 챙겨 먹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식들에게까지 부끄러운 사실이 알려질까봐, 그리고 그로 인해 결혼하겠다는 아들의 앞길에 그림자가 드리워질까봐 저는 매 순간이 가시방석이자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도무지 잠이 오지 않던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거실을 지나던 중 소파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요 밖으로 삐져나온 아내의 얇은 손목이 그날따라 유난히 야위고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 손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듯 미어졌지만 차마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그대로 베란다 창문으로 나가 먼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한참을 서 있는데 제 등 뒤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아내가 언제 깨어났는지 소파에 걸터앉아 베란다에 서 있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멈추는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를 향한 맹렬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아내의 그 깊은 눈빛 속에
뜻밖에도 묘한 슬픔과 거부할 수 없는 복잡한 연민이 서려 있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나를 대체 무슨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 아내는 그렇게 몇 초간 저와 눈을 맞추다가 이내 아무 말 없이 다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마주쳤던 아내의 슬픈 눈빛이 그날 밤 새벽이 지나도록 제 머릿속을 격렬하게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 미운 마음 밑바닥에서도 여전히 평생을 같이 산 남편이라고 나를 저렇게 짠하게 바라봐주고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리에 스치는 순간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다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오열하면서 가슴 깊이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내 어리석음 때문에 아내를 잃을 수는 없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이 깨어진 신뢰를 다시 반드시 되찾아야겠다고 말입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일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 내일 아침에 하루 연차 쓸게.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내는 잠시 멈칫하며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 짧은 대답 하나에 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눈앞에 두고 극적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한 사람처럼 온종일 공장 기계 돌리는 순간에도 오직 내일 아침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약속했던 다음날 아침 저는 거실 식탁에서 아내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한참 동안이나 거실 안에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수십 번, 수백 번을 속으로 되뇌고 연습했건만 막상 아내의 야윈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니 심장이 또다시 사정없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제가 겨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뗐지만 아내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먼저 말할게. 아내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가 무거운 한숨과 함께 다시 뜨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 지난 며칠 동안 혼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통장 잔액을 봤을 때는 진짜 이혼 서류 도장 찍을 생각까지 했었어. 당신이 나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여왔다는 게 그 배신감이 정말 견딜 수가 없었거든. 근데 베란다 창가에 홀로 서 있는 당신의 굽은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너무 안쓰럽더라. 당신도 혼자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저는 그 아내의 따뜻한 한마디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다시 눈앞을 가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한 건 이제 충분히 알겠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 대책이 훨씬 더 중요해. 아내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듯 하얀 종이 한 장을 식탁 위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써. 다시는 당신 손으로 주식의 주자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는 각서. 저는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쥐고 한 글자 한 글자 제 어리석음을 참회하듯 종이 위에 꾹꾹 눌러 써 내려갔습니다. 나 정철진은 이후로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단 한 번이라도 어길 시 모든 재산과 처분 권한을 아내 송미숙에게 무조건 위임합니다. 가슴을 쥐어짜며 서명까지 다 끝마치고 나서 저는 그 각서를 아내 앞에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주식 계좌에 남은 거 전부 다 팔아버려. 알겠어. 그렇게 할게.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증권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1억 6천만 원어치의 주식 종목들을 시장가로 전부 매도해버렸습니다. 체결 알림음이 연이어 요란하게 울리더니 마침내 계좌에는 묵직한 현금 예수금 잔액만이 홀로 표시되었습니다. 32년의 피땀으로 모은 돈 중 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제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대로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참담하게 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족쇄를 비로소 풀어낸 듯한 묘한 후련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매도가 전부 끝나 확인을 시켜주자 아내는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제가 매일 같이 들여다보며 눈이 멀었던 그 증권 앱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앱 다시는 설치 안 할 거지?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안 깔게. 정말 약속할게, 여보.
우리 노후 자금으로 도박하는 어리석은 짓도 이제 끝이야. 만약 살다가 단 한 번만 더 나 몰래 주식 창 들여다봤다간 그땐 정말 이혼인 줄 알아. 응, 고마워 여보. 그리고 미안해. 이틀 뒤 주식을 매도한 돈을 저는 예금 통장으로 다시 전액 이체했습니다. 비록 2억 원이라는 뼈아프고 잔인한 인생의 수업료를 치렀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비바람을 막아줄 대출 없는 5억짜리 아파트가 남아 있었고 통장에는 남은 2억 원의 예금이 안전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 손을 지켜주기로 한 소중한 아내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아들을 집으로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다 함께 거실 식탁에 모여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내가 내내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민영아, 엄마 아빠가 요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남들만큼 크게는 못 도와줘도 우선 5천만 원 정도는 신혼집 구할 때 보태라고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자 아들은 오히려 부모의 걱정이 먼저였는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엄마. 무리해서 안 해주셔도 정말 괜찮아요. 저희 둘 다 직장 다니니까 저희 힘으로 작게 시작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니야, 민영아. 그래도 자식 장가 보내는데 부모로서 당연히 도리는 해야지. 그 정도는 이 엄마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돈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받아. 아들은 붉어진 눈으로 감사하다는 듯 저희 부부를 바라보았고 저는 자식의 그 맑은 눈망울을 차마 마주 보지 못한 채 마음 한구석이 아주 뭉클하고 찡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아내와 저는 거실 소파에 아주 오랜만에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이제 정년 딱 1년 남았지? 그렇지. 딱 1년 남았네. 우리 이제 다른 남들 돈 버는 소리에 귀 닫고 더는 요행 바라지 말자. 정직하게 벌고 소박하게 살자. 나도 아직 일하고 있잖아. 아내의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못난 남편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아내의 거칠고 투박해진 손을 가슴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거친 세월을 함께 버텨주었고 또 다가올 인생의 후반전마저 함께 걸어갈 제 소중한 아내의 그 따뜻한 손의 온기가 그날따라 제 심장 깊은 곳까지 유난히 눈물겹도록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더 빨리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그 조급함과 조바심이 눈을 가려버릴 때 투자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파멸의 도박이 된다는 것을 저는 모은 전 재산의 절반을 통째로 잃고서야 비로소 뼈아프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남은 20년, 30년을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힘은 한탕주의라는 유행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투명한 소통과 굳건한 신뢰뿐이라는 사실도 아주 값비싸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온몸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만 같습니다. 만약 그 가혹했던 날의 아내가 저라는 미련한 인간을 완전히 놓아버렸다면 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고 있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다행히 저와 아내는 비워진 통장의 잔고 대신 서로를 향한 가슴 속의 뜨거운 온기를 다시 확인하며 새로운 노후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묵묵하게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제 어리석음으로 가정이 무너지던 그 순간 속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이웃들 중에서도 어쩌면 이런 남모를 피눈물 흘리는 이야기가 조용히 숨어 있지 않을까요? 은퇴 후에 우리 부부가 함께 보낼 시간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길고 아득합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의 선택 하나하나는 너무나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조급함과 조바심 대신 내가 가진 작은 행복들을 굳건하게 지키려는 단단한 마음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결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그 어떤 비밀도 없어야 하며 원칙과 피나는 공부가 따르지 않는 투자는 결국 추악한 도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록 억소리 나는 비싼 수업료를 치른 인생이었지만 남은 소중한 시간만큼은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당당하게 버텨볼 생각입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앞으로 마주하실 여러분의 내일도 늘 평온하고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청춘은 안단테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엄마는 아빠 빈자리 지키다가 외로워서 병들어 죽은 거야. 알아? 저를 향해 쏟아낸 딸의 잔인한 원망에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변에서 자식 때문에 속 썩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딸만큼은 절대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엄마의 지독한 암투병을 눈물겹게 지켜내던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효녀였으니까요. 남들은 번듯하게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서 책임자로 살아갈 46의 나이. 하지만 제 딸은 엄마가 떠난 그날 이후부터 6년째 저 차가운 방구석에 스스로를 가둔 채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이 거친 세상에 홀로 남겨질 딸의 미래가 너무나 뻔히 보였기에 70세의 저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매정한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은 내 딸을 어떻게든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 처절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새벽 5시 반 허리가 뻐근하게 쑤셔오는 통증에 눈이 떠집니다. 70세의 몸이란 게 원래 이렇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한 날이 단 하루도 없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무릎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의 고요한 집안에 작게 울려 퍼집니다. 눈을 비비고 세수를 한 뒤 깨끗하게 다려둔 시설관리 작업복을 천천히 꺼내 입습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면 웬 낯선 늙은이가 거기 멍하니 서 있습니다. 35년간 전국의 거친 건설 현장을 호령하던 현장 소장이 맞나 싶을 만큼 모진 세월이 제 얼굴 위에 깊고 거칠게 새겨져 있거든요. 옷을 다 갖춰 입고 나면 저는 언제나처럼 습관적으로 거실 한켠을 바라봅니다. 굳게 닫힌 문 하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숨소리조차도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지독한 적막과 서늘한 기운만이 문틈을 통해 흘러나올 뿐입니다. 저 굳게 닫힌 문 너머에는 제 딸 지연이가 있습니다. 올해 나이 46. 남들은 번듯하게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거나 직장에서 팀장이나 책임자 소리를 들으며 치열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제 딸은 벌써 6년째 저 차가운 방구석에 스스로를 가둔 채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 딸이 저 좁은 방 안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제게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 세상엔 아들 다 필요 없고 딸이 훨씬 낫다고요. 늙은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건 결국 딸밖에 없다고 말이죠. 저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확신했습니다. 제 딸 지연이가 바로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참 남달랐습니다. 제가 건설 현장 일 때문에 전국을 떠돌며 집을 비우는 날이 허다했지만 지연이는 단 한 번도 아빠는 왜 맨날 집에 없어? 라며 투정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린 나이에도 늘 외로워하는 엄마 곁을 살뜰히 지켜주었고 제가 몇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현관까지 맨발로 달려 나와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 하며 활짝 웃어 보이던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수도권 4년제 대학 건축공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을 때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현장 인부들에게 술을 한턱 크게 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대학을 마치고는 중견 건설사에 입사해서 16년 동안이나 남자들 틈 바구니 속 거친 현장 공무직을 버텨냈습니다. 저를 빼닮아서 생활력이 강하고 뚝심이 아주 좋았거든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아버지인 저조차도 혀를 내두를 만큼 제 딸은 그 험한 세계에서 한치도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가장 큰 보람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랬던 딸이 지금은 저 어두운 방 안에 있습니다. 6년째 문을 걸어 잠근 채로요.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운동화 끈을 묶으며 다시 한번 그 닫힌 문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저 문이 다시 열릴 날이 오기는 할까? 저 아이가 다시 예전처럼 번듯하게 옷을 차려입고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갈 날이 올까?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출근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집 밖을 나서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매섭게 얼굴을 때립니다. 지인의 소개로 간신히 들어오게 된 오피스텔 시설관리 일입니다.
격일로 밤을 새우며 꼬박 근무해야 하는 고단한 직업이지만 35년 건설 현장 경력을 인정받아 많은 나이에도 월 250만 원을 받습니다. 이제는 현장 소장이 아니라 오피스텔 건물 관리원 정석원으로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늙은 몸이 성할 때 조금이라도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어디냐 싶으면서도 새벽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이끌고 나서는 길이 매번 쉽지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읊조립니다. 오늘 밤샘 근무를 마치고 내일 퇴근했을 때는 제발 저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기를. 거친 현장에서 버티며 세상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던 당당한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제 집안에 있는 방문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저 차가운 문 뒤에 홀로 존재하는 한 저는 아직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쓰러질 수가 없거든요. 오늘도 저는 딸의 방문을 등 뒤에 둔 채 그렇게 쓸쓸한 새벽 어둠 속으로 묵묵히 걸어 나갑니다. 35년. 제가 거친 건설 현장에서 보낸 서글픈 세월입니다. 27살에 처음 현장에 발을 들인 이후로 저는 평생을 전국으로 떠돌았습니다. 부산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다시 인천으로. 한 현장이 마무리되면 짐을 꾸려 또 다른 현장으로 향하는 유랑 같은 생활이었지요.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 날보다 삭막한 현장 숙소에서 뼈를 묻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명절에도 일하느라 올라오지 못하는 해가 수두룩했고 아내와 딸아이의 생일을 현장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으로 미안하게 때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에 저는 그게 가장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돈을 꼬박꼬박 벌어다 주는 것, 내 가족이 먹고 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것, 그게 아버지가 해야 할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집을 오래 비워도 괜찮다고 아빠의 빈자리는 물질로 채울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평생을 홀로 외롭게 보냈습니다. 남편은 늘 먼 현장에 나가 있고 딸아이가 학교에 가고 나면 텅 빈 집 안에는 언제나 아내 혼자 남았습니다. 밥을 혼자 대충 차려 먹고 몸이 아플 때도 혼자 쓸쓸히 병원에 다녀오고 무서운 밤에도 혼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겠죠? 그 긴 외로움의 세월을 아내는 단 한마디 원망도 없이 묵묵히 버텨냈던 것입니다. 제가 미안해서 전화를 걸 때마다 아내는 언제나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당신 건강이나 잘 챙겨라고 저를 먼저 걱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이 다 진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62이 되어 정년퇴직을 했을 때 저는 드디어 아내 곁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참 많이 설렜습니다.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다 갚아주리라 단단히 마음먹었지요. 아내 손을 꼭 잡고 전국의 좋은 곳을 함께 여행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늦은 나이에 다시 연애라도 하듯이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찬란한 노후를 만들어가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그 소박한 꿈이 산산조각 난 건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가 건강검진을 자꾸 미루며 피하더니 어느 날 눈에 띄게 혈변을 보았다고 했어요. 덜컥 겁이 나서 함께 간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한 후 아내는 대장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스르륵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혼자 집을 지키느라 정작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야 남편과 좀 쉴 수 있겠다 싶은 나이에 그런 몹쓸 병을 얻은 것입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의사도 경과가 좋다고 해서 저는 간신히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가 다시 시작되었고 아내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밥을 전혀 넘기지 못하며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독한 항암을 버텨내고 이제 좀 나았다 싶었더니 얼마 못 가 또 재발이었습니다. 그 2년이라는 투병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길고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긴 지옥 같은 시간 동안 제 딸 지연이는 정말 효녀였습니다. 딸은 자기가 버는 월급을 아낌없이 병원비로 보탰습니다. 얼마가 들든지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자식으로서 당연하다는 듯이 카드를 긁고 계좌로 큰 돈을 붙였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지연아,
이건 아버지가 낼 테니 놔둬 하고 말리면 딸은 아빠 돈은 노후를 위해 아껴둬. 나 돈 잘 버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제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저 그 말 한마디가 늙은 아버지에게는 참으로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딸은 회사 일이 끝나면 피곤에 찌든 몸으로 병원으로 곧장 달려왔습니다. 제가 낮 동안 병실을 지키고 나면 딸은 늦은 저녁에 고급 도시락을 사들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어? 설마 또 굶은 건 아니지? 하며 제 손에 따뜻한 도시락을 쥐어주고는 여기 내가 지킬 테니까 아빠는 저녁 먹고 집에 가서 좀 씻고 쉬다 와. 며칠째 옷도 못 갈아입었잖아 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딸이 시키는 대로 잠깐 집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대충 씻고 누워 겨우 눈을 붙이고 있으면 어김없이 지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나 이제 출근해야 해. 얼마 못 잤지? 미안해하며 도리어 제 걱정을 먼저 해주던 착한 딸이었습니다. 저는 아니다. 많이 푹 잤으니까 걱정 말고 빨리 출근해 하고 저는 다급하게 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딸은 지치고 피곤한 내색 한 번 없이 환하게 웃으며 병실을 나서 곧장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딸이 퇴근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엄마의 병상 곁은 저와 하나뿐인 딸아이가 교대로 서로를 의지하며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러기를 2년. 아내는 결국 62이라는 젊은 나이에 인생의 낙을 오롯이 즐겨보지도 못한 채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를 만나 평생을 혼자 외롭게 버티게 한 것도, 이제 좀 쉬어야 할 나이에 병마와 싸우다 가게 한 것도 전부 제가 못난 탓이었습니다. 그 사람 손을 잡고 같이 따뜻한 길 한번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버린 것입니다. 지연이는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에 가득 찬 저를 단단히 부축하고 조문객을 의연하게 맞이하며 모든 절차를 차분하게 처리하더군요. 그런데 장례를 다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오던 차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딸아이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눈물이 단순히 엄마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2년 동안 모든 것을 소진해버린 딸아이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영혼이 조용히 꺼져가는 비극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가 먼 길을 떠나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제 남은 노후를 차가운 숫자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35년 동안 거친 현장을 뛰며 모아온 제 퇴직금이 1억 8천만 원이었고 인천의 작지만 아파트도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매달 연금이 160만 원 남짓 들어왔고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 오피스텔 건물 관리원으로 매월 250만 원을 꼬박꼬박 받고 있었으니 당장 두 식구 굶을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 2년 투병 생활 동안 병원비와 치료비로 꽤 큰 돈이 나갔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작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뿐인 제 딸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지연이는 처음 대여섯 달쯤은 그럭저럭 잘 버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도 잘하고 밥도 꼬박꼬박 먹으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퇴근 후에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눈에 띄게 많아지더니 급기야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지각을 했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기도 하고 며칠 뒤에는 몸이 안 좋아 조기 퇴근을 했다며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연이가 핏기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나 오늘 회사 사표 냈어. 뭐? 사표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손이 너무 떨려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 숨이 자꾸 막혀.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고 눈앞이 하얘져. 아빠. 16년 동안이나 거친 건설 현장에서 버텨온 강인한 딸이었습니다. 남자 인부들도 혀를 내두르는 험한 자리에서 한치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남았던 자랑스러운 아이였어요. 그런 딸이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혀 일을 못하겠다고 절규하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미어져서 그래.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 좀 쉬어도 괜찮다. 건강이 먼저지.
하고 딸의 어깨를 감싸 줄 뿐이었습니다. 번아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공황장애라는 병이 얼마나 사람을 갉아먹는 건지 그때 저는 무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그동안 쌓인 피로가 터진 거라 생각했고 조금만 푹 쉬면 당연히 예전처럼 다시 나아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러도 딸은 좀처럼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지 씻기는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굳게 닫힌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라곤 오직 컴퓨터 키보드 소리와 유튜브 영상 소리뿐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는 방송들이었는데 평생 흙먼지 마시며 정직하게 일해온 저로서는 참으로 거리가 먼 딴 세계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온 세상이 얼어붙듯 멈춰섰습니다.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멀쩡하던 직장인들도 재택근무를 하거나 무급휴직으로 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길거리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뉴스에서는 매일 공포스러운 확진자 숫자만 세어댔지요. 저는 그 혼란스러운 세상의 풍경을 보며 도리어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딸만 유별나게 저러는 게 아니야. 지금 온 세상이 다 빛을 잃어가고 있잖아.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야. 이 지독한 시간만 끝나면 우리 지연이도 다시 밝은 세상으로 나올 거야. 그동안 얼마나 쉬지 못하고 고생을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반드시 딛고 일어설 거야. 그 막연한 믿음 하나로 저는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묵묵히 버텼습니다. 딸이 방에 틀어박혀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도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뀐 페인 같은 생활을 해도 저는 그저 눈을 질끈 감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당장 두 식구의 생활비와 딸아이의 핸드폰 요금, 보험료, 공과금을 제 수입으로 혼자 감당하면서도 딸아이가 밥이라도 굶을까 통장에 조용히 용돈까지 붙여주며 이것 또한 지나가는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라 굳게 믿었거든요. 나중에야 겨우 알게 된 사실이지만 코로나라는 거대한 핑계 뒤에 깊숙이 숨어버린 그날 이후로 딸아이는 3년 동안 자신이 16년간 피땀 흘려 모아둔 퇴직금과 적금을 조금씩 주식과 코인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방 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 유튜브 투자 방송을 찾아 듣다가 소액으로 재미 삼아 따라 해본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그 아이의 속내를 짐작하며 가슴을 쳤지만 지연이도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썩어가는 제 자신이 끔찍하게도 싫었던 모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만치 앞서가며 다들 돈을 벌고 떵떵거리는데 자신만 멈춰 서 있다는 그 지독한 열등감과 불안감에 눈이 멀어 그 위험한 불나방 같은 숫자의 세계로 홀린 듯 끌려 들어갔던 것이겠지요. 저는 딸이 방 안에서 그렇게라도 무언가 의욕을 되찾으려는 건가 싶어 섣불리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훗날 우리 집안을 통째로 태워 먹을 얼마나 위험한 불씨인지도 전혀 모른 채로 말입니다. 마침내 길었던 코로나가 끝나고 세상이 다시 거짓말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당연히 딸아이도 그 찬란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멈췄던 세상이 움직이니 우리 딸도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일 거라 확신했지요. 하지만 제 딸은 세상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해방이었던 코로나의 종식이 제 딸에게는 도리어 끔찍한 공포였던 것입니다. 남들은 잃어버린 3년을 메꾸기 위해 벌써 저만치 앞서 뛰기 시작하는데 제 딸은 그 무서운 기세에 완전히 짓눌려 버렸습니다. 빛을 피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더 좁고 더 차가운 방구석으로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세상의 시계가 빠르게 재가동될수록 딸아이는 무력하게 더 움츠러들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딸아이의 나이가 43이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비극이 결코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격일 밤샘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혼자 조용히 통장 정리를 하던 어느 날 밤 제 손이 굳은 듯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퇴직금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간 돈, 딸아이와 저의 생활비와 넘치게 쥐어준 용돈, 보험료와 각종 공과금까지 통장 위에 숫자들을 더하고 빼다 보니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서늘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당장 굶어 죽을 정도로 쪼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노후 자금의 바닥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 덜컥 아프기라도 하면 내 늙은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 고단한 일마저 그만두어야 하는 날이 오면
혹은 내가 아내를 따라 먼저 세상을 훌쩍 떠나게 된다면 저 어두운 방 안에서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쌍한 딸아이가 얼마 남지 않은 통장 잔고만 달랑 안고 이 험한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현실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려 차가운 새벽마다 홀로 눈을 뜨곤 했습니다. 주변에서 남들이 자식 때문에 속 썩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들만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딸은 다르다고. 그런데 그게 제 딸 얘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독했던 코로나가 끝이 나도 제 딸아이는 끝내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막연한 기다림을 접고 눈앞의 잔인한 현실을 똑바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40살에 사표를 던지고 방에 들어간 딸아이가 암흑 같은 코로나 3년을 보낸 뒤에도 전혀 꿈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뒤로도 1년이 가고 또 2년이 허무하게 흘러갔습니다. 딸아이의 나이는 어느덧 44이 되고 45이 되더니 결국 올해로 46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무려 6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렇게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딸아이 방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가 방 안에 쌓이는 건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문틈 사이로 퀴퀴한 냄새가 은근히 흘러나오기 시작하더군요. 한때 향수 냄새에 은은하던 딸아이의 방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지독하게 탁하고 무거운 냄새였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노크를 하면 방 안에서는 그저 아빠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나중에 얘기해라는 차갑고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흑 같던 6년 동안 제 딸은 결국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피땀 흘려 모아둔 퇴직금도 적금도 손에 쥐고 있던 돈 전부를 그 실체도 없는 모니터 속 주식과 코인 숫자에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그 참담한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딸아이는 가진 돈이 완전히 바닥나고 나서야 공포에 짓눌린 채 조용히 제 통장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밀린 핸드폰 요금이었고 그 다음엔 배달 음식값과 생활비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나이 70이 넘은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 쓰는 부끄러운 짓이 그 아이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공과금 고지서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연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핸드폰 요금이 또 밀렸구나. 이 돈은 내가 어떻게든 내야지. 이제 알바라도 조금씩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이제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어. 방 안에서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방문이 부서질 듯 쾅 하고 열렸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바로 제 눈앞에 마주 섰습니다. 벌겋게 핏발이 선 눈, 생기를 완전히 잃어 푸석푸석하게 죽어버린 피부, 언제 감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 제 딸아이는 저를 무섭게 눈을 치켜뜨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나보고 지금 알바를 하라고. 아빠 제정신이야? 내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망가졌는데? 내 찬란한 청춘 다 바쳐서 회사 다니면서 몸이 부서지고 쓰러질 것 같아도 이 악물고 버텼어. 아빠는 내가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픈 줄은 알아. 공황장애가 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매일 밤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사는데 아빠가 내 인생에 해준 게 뭐가 있어? 겨우 돈 몇 푼 쥐어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나보고 그냥 나가 죽으라는 거야. 그 이기적인 원망에 제 가슴에 시퍼런 비수가 깊숙이 꽂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거친 목소리가 튀어나오며 고함을 쳤습니다. 정지연, 그 입 당장 다물어. 어디서 감히 소리를 질러. 내가 방에 처박혀 있는 동안 뒷바라지하면서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밀린 요금 내주고 용돈까지 쥐어준 게 도대체 누구인데 그래. 아빠가 내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휘는 건 안 보여.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고 제 가슴 한복판에 가장 잔인한 대못을 박아 넣었습니다. 돈만 벌어다 주면 다 아빠야. 언제 아빠가 나를 위해, 엄마를 위해 단 하루라도 따뜻하게 집에 있어준 적 있었냐고. 우리 집엔 언제나 내가 기억하는 모든 순간에 아빠라는 사람은 없었어. 엄마랑 나랑 늘 둘뿐이었다고. 나는 그 길고 외로운 빈자리를 어린 나이부터 혼자 메꾸면서 오직 엄마 하나만 보고 겨우 버텼단 말이야.
그런데 우주 같았던 엄마가 그렇게 허망하게 병들어 가버리고 나서 나도 그때 같이 죽은 거야. 엄마는 아빠의 그 긴 빈자리를 지키다가 외로워서 병들어 죽은 거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린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뱉어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살점을 도려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반박할 말이 단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박해서는 결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서글픈 원망 중에 틀린 말이 정말로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지연이는 혼자 울다 지쳐 방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매정하게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 앞에 서서 아주 한참 동안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발바닥이 땅바닥에 굳게 붙어버려서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밤샘 근무를 서면서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지연이가 뱉었던 대목 같은 말들을 몇 번이고 가슴 속으로 되씹고 또 되씹었습니다. 그저 돈만 벌어다 주면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할 도리를 다하는 줄 알았단 제 무지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가족의 빈자리는 물질로 채울 수 있다고 믿었던 제 오만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긴 외로움의 세월 동안 아내가 얼마나 눈물 흘렸을지, 어린 딸아이가 그 아빠의 빈자리를 메꾸며 얼마나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을지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던 바보였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아내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뒤늦은 이제야 알 것 같아.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이 우리 딸을 키우며 얼마나 대단하게 버텨왔는지도. 저의 서글픈 말이 텅 빈 관리실에 작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방관하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주며 방 안에 딸을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잔인한 방임이었습니다. 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 저 아이를 이 악물고 세상 밖으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훗날 저 홀로 이 거친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질 제 딸아이의 미래가 너무나도 뻔히 보였습니다. 낡은 아파트 한 채와 얼마 남지 않은 통장 잔고,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된 40 중반의 나약해진 딸. 그것이 못난 제가 딸아이에게 남겨줄 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외로운 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매정하고 톡한 악력이 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밤샘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에 서서 잠시 숨을 깊게 골랐습니다. 딸아이의 방문은 여전히 차갑고 굳게 닫혀 있더군요. 저는 마음을 모질게 다잡았습니다. 어젯밤 관리실의 시린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몇 번이고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며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저는 거실로 걸어가 제일 먼저 인터넷 공유기 전원을 거칠게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차마 함부로 열지 못했던 지연이의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방 안은 아침인데도 한밤중처럼 어두컴컴했습니다. 암막 커튼이 굳게 쳐진 채 오직 컴퓨터 화면만 쓸쓸하게 밝게 켜져 있었고 제 딸아이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컴퓨터 본체 뒤로 거칠게 손을 뻗어 전원선을 그대로 뽑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본체 전체를 통째로 선에서 뜯어냈습니다. 아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연이가 이성을 잃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딸아이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35년간 거친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을 호령하던 옛날 그 엄했던 눈빛으로 말입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내 핸드폰 요금, 내가 시켜 먹는 배달 음식과 방 안에서 쓰던 인터넷 비용까지 단 한 푼도 못 내준다. 용돈은 물론이고 앞으로 내가 쓸 생활비는 내가 벌어서 쓰는 거야. 이제 아버지로부터 독립해. 이게 못마땅하고 싫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내 발로 나가. 아빠 지금 제정신이야. 나 공황장애 있는 거 뻔히 알잖아. 지금 이 몸으로 어떻게 밖으로 나가란 거야. 딸아이의 악에 바친 절규에도 저는 이번만큼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다 맞아. 어젯밤에 내가 목 놓아 한 말들 하나하나 전부 다 맞는 말이야.
이 아버지가 평생 돈 번답시고 전국을 떠돌며 집을 비워서 너랑 내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외롭게 만들었다. 그 소중한 빈자리 지켜주지 못하고 방치한 거 평생 이 아버지 가슴에 한이자 죄책감으로 안고 살아갈 거다. 그건 이 아비가 진심으로 사과하마. 제 뜻밖의 말에 지연이의 매서운 눈빛이 순간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연아, 이 아버지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다. 내가 앞으로 살아봐야 대체 얼마나 더 살겠니? 이제 이 세상에 가족이라곤 오직 너랑 나 단 둘뿐인데 내가 내일 당장 쓰러지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고 없으면 그때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나 죽고 너한테 남겨질 거라곤 이 낡아빠진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얼마 안 남은 통장 잔고, 그리고 6년 동안 방에 갇혀 세상과 단절된 46 먹은 내 모습이 전부야. 겨우 그걸로 내가 남은 내 인생을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살아낼 수 있겠어?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이 말하던 자식들이 부모 속 썩이고 부모 등골 빼먹는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남의 얘긴 줄로만 알았다. 내 딸은 남달랐으니까 내 딸만큼은 평생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 그런데 그 비극이 바로 우리 집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연아, 아버지가 거친 현장 굴러먹으면서도 이렇게 부끄럽고 무서운 적이 없었다. 딸아이의 얼굴이 서글프게 일그러졌습니다. 아빠, 제발 일어서야 한다. 지연아, 늙은 이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야. 당장 내일이 될지 1년 뒤가 될지 모르는 일인데 이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져 혼자 살아가야 할 너 자신을 위해서. 제발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란 말이야. 제 평생 처음으로 하나뿐인 자식 앞에서 꺼질 듯한 통곡과 함께 굵은 눈물을 눈물겹게 쏟아내며 애원했습니다. 지연이는 제 처절한 절규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돌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아이는 단 한 번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위라도 하듯 밥도 전혀 먹지 않았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허무하게 흘러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저도 모르게 굳게 닫힌 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미세한 말소리가 나는지 몇 번이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에는 눈물을 삼키며 방문 앞에 시원한 물 한 컵을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보니 다행히 물컵이 비어 있더군요.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방문을 열고 들어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다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핍을 견디게 해야만 자식이 단단해진다는 서글픈 진실을 알았기에 참아내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마음이 약해져 무너진다면 딸아이는 영영 세상 밖으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관리실에 앉아 근무를 하면서도 온통 방 안에 있을 딸 생각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밥은 굶지 않고 있을까? 약은 제때 챙겨 먹을까? 혹시나 방 안에서 몹쓸 나쁜 마음이라도 먹은 건 아닐까? 근무 서는 내내 마음이 나약해졌다가 단단해지기를 반복하며 제 영혼은 온통 집에 있을 지연이의 차가운 방해가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무서워서 순간 숨을 흡하고 참았습니다. 제발 오늘은 저 방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기를, 제발 오늘은 거실에 내 딸아이가 나와 앉아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는 시간이 흘러 마침내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근무를 겨우 마치고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여는데 적막하던 거실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죽이고 아주 천천히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섰습니다. 그곳에 제 딸 지연이가 냉장고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같은 옷이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고 앙상해진 어깨가 헐렁한 티셔츠 안에서 가련하게 작게 움츠러들어 있더군요. 딸아이는 거실로 들어서는 저를 보더니 잠깐 얼어붙은 듯 굳었다가 이내 말없이 생수병을 꺼내 거칠게 들이켰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딸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한참이 지난 뒤 지연이가 냉장고 문을 닫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욕실로 들어가더니 이내 샤워기 물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아 그 물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는 깨끗하게 씻고 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놀랍게도 단정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거실 소파 맞은편에 앉아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군요. 참으로 오랜만에 마주하는 딸아이의 제대로 된 눈빛이었습니다. 벌겋게 충혈된 눈도 아니었고 도끼로 가득 찬 원망의 눈빛도 아닌 그저 조용하고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30대 시절 거친 현장에서 단단하게 버티던 그 시절의 뚝심 있는 눈빛이 희미하게 남아 다시 살아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응, 지연아. 나 혼자서는 도저히 세상 밖으로 나갈 자신이 없어. 나랑 같이 병원에 가줄 수 있어? 예약은 내가 미리 해뒀어. 그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꾹 참고 딸아이를 덤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 아버지가 언제든 같이 가주마. 참 잘했다. 정말 잘 생각했어, 우리 딸. 그 소박하고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딸아이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자기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베란다로 걸어나가 맑은 하늘을 하염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먼저 간 아내가 떠난 뒤로 외로울 때마다 홀로 서서 눈물 찢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지? 우리 지연이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딸 꼭 살려낼게. 늙은 이의 애틋한 중얼거림이 바람에 섞여 하늘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요즘 저는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침마다 일주일이나 2주일 주기로 한 번씩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지연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제 등 뒤에 바짝 붙어 몸을 잔뜩 웅크리곤 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팔을 꼭 붙잡고 애처롭게 부르르 떨었습니다. 예전에 거친 남자 인부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던 자랑스러운 딸이 진료실 문 앞에서 무서워 눈을 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지듯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그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곁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옆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딸아이의 떨리는 손 위에 제 투박하고 거친 손을 가만히 올려두는 것 말고는 못난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료를 무사히 마치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하얀 약봉투를 타들고 나오면 딸아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그 봉투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원한 물 한 컵을 따라 약을 한 알씩 삼킬 때마다 저는 딸아이의 야윈 어깨를 말없이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먼저 떠난 엄마의 목까지 채우려 애쓰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어느덧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기적처럼 딸아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려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배달 음식을 끊고 거실 식탁에서 저와 마주 앉아 밥을 함께 먹는 날들이 생겨났습니다. 어쩌다 눈을 마주쳐도 더 이상 피하지 않게 되었고 가끔은 퇴근하고 돌아오는 저에게 아빠 밤새 고생했어 라며 먼저 다정한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거실 식탁 위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이력서였습니다. 지연이가 정성껏 한 글자씩 직접 적어 내려간 이력서 말입니다. 건축공학과 졸업, 중견건설사 16년 현장 경력, 그리고 그 화려한 경력 아래에 이번에 새로 지원한 회사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번듯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자그마한 중소건설사의 현장 공무 계약직 자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한동안 그 이력서를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 턱 걸린 듯 아무런 말도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그때 딸아이가 조용히 방에서 나와 제 옆자리에 가만히 섰습니다. 아빠, 일단 지원은 해봤어. 6년이나 공백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잘했다. 정말 잘했어, 지연아.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겨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자고 있는 딸아이가 깨지 않도록 혼자 어두운 베란다 구석에 서서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주 오랫동안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력서를 접수하고 며칠이 고요하게 지났습니다. 딸아이는 그 뒤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넣었다는 사실 외에는 면접이나 결과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저 역시 조바심이 나면서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서두르며 물었다가 상처 입은 딸아이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평소처럼 밥을 따뜻하게 같이 먹고 약을 제때 잘 챙겨 먹는지 가만히 확인하고 다음 병원 날짜를 꼼꼼히 챙겨주는 것이 아비가 곁에서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근무를 서고 있는데 딸아이에게서 진동과 함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주 짧고 간결한 문자였습니다. 아빠, 나 최종 합격했어. 저는 그 짤막한 화면을 보며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꽉 쥔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눈앞이 순식간에 뜨겁게 흐려졌습니다.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게 참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새어나오는 울음을 삼키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참 잘했다. 그게 제가 눈물을 흘리며 간신히 보낸 답장의 전부였습니다. 예전처럼 번듯한 대기업의 정규직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왕년에 당당히 다니던 이름 있는 중견 건설사도 아니었지요. 직급도 월급도 한참이나 낮아진 자그마한 중소건설사의 계약직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까짓 조건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40살의 성장이 멈춰버렸던 가여운 딸아이가 6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은둔의 터널을 지나 46의 나이에 스스로 절망의 벽을 깨부수고 세상 밖으로 다시 나가기로 결심한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출근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눈을 떴는데 6년 동안 늘 어두컴컴했던 딸아이의 방문 틈새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거실에 서서 그 따스한 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광경인지 모릅니다. 이 고요한 새벽에 딸아이의 방에서 살아있는 불빛이 흘러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거실로 슬그머니 나와보니 지연이가 욕실에서 깨끗하게 씻고 나와 머리를 단정하게 말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다려 입고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조심스레 신고 있더군요. 어깨가 아직 앙상하게 야위어 있었지만 운동화를 신는 그 강단 있는 뒷모습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무언가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자랑스러운 딸의 진짜 뒷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기억하고 사랑하던 바로 그 아이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섣불리 말을 걸어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부엌으로 가 따뜻한 물 한 잔을 조용히 건네주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 되자 지연이가 현관 앞에서 가방을 챙겨들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빠, 나 다녀올게.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그저 묵묵히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래. 차 조심하고 무슨 일 생기면 아빠한테 언제든 연락하거라. 가다가 너무 힘들면 무작정 미련하게 버티지만 말고. 아빠. 나 이러다 늦겠어. 그렇게 걱정되면 나랑 같이 회사로 출근하든지. 딸아이의 별거 아니라는 듯한 씩씩한 농담. 그리고 몇 년 만에 마주하는 딸아이의 환한 웃음이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으로 사정없이 벅차올랐습니다. 탁하는 소리와 함께 드디어 현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베란다 창가로 걸어나가 딸아이가 아파트 단지 밖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애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지 정문을 나서던 지연이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넓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한번 크게 들었다가 이내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겨 저 멀리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가녀린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베란다 철제 난간을 붙잡고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하늘에서 똑똑히 봤지? 우리 지연이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갔어. 드디어 자기 발로 당당하게 나갔단 말이야. 늙은 이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서글프게 떨렸습니다.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난간 아래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물 같은 바람이 제 뺨을 세차게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조금도 춥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서늘한 바람이 더없이 따뜻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먼저 간 아내가 하늘에서 저를 기특하다고 꼭 안아주며 보내주는 위로 같았거든요. 첫 출근 날 이후로 저는 매일 저녁 7시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시간이 간절하게 기다려졌습니다. 근무가 없는 날이면 저는 이른 오후부터 슬그머니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무언가를 집중해서 하는 척 텔레비전을 크게 켜두기도 하고 괜히 부엌을 서성거리며 저녁 찬거리를 분주하게 준비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사실 그게 다 속이 뻔히 보이는 핑계였습니다. 제 마음은 온통 현관문 너머에 가 있었고 그저 딸아이가 무사히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애타게 듣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다시 취직을 하고 처음 며칠 동안은 솔직히 온통 불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멈춰 있다가 다시 마주한 세상이 아이에게 얼마나 낯설고 버거울지, 공황장애 증세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갑자기 다시 올라오지는 않을지, 거친 현장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딸아이가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저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쥔 채 온종일 안절부절 못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연락이 안 오면 밖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거겠지 하면서도 자꾸만 화면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딸아이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좋은 의미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방이 어둑어둑해진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고요하던 집안에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찌개 국자를 들고 있다가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뚝 멈춰섰습니다. 이내 현관문이 무겁게 열리고 딸, 지연이가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 날리는 거친 현장 사무실에서 치인 탓인지 아이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피곤함이 가득 묻어 있었고 아침에 하얗고 깨끗하게 다려 나갔던 셔츠는 여기저기 때가 묻어 꼬질꼬질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땀에 젖어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더군요. 그런데 운동화를 벗던 딸아이는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보더니 참으로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아빠, 나 다녀왔어. 저는 그 자리에 굳은 듯이 그대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 암흑 같던 세월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가슴 시린 말이었습니다. 남들의 평범한 가정에서는 매일 저녁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들리는 그 흔하디 흔한 일상의 인사가 상처 가득했던 우리 집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거실 가득 울려 퍼졌던 겁니다. 그래, 왔니? 오늘 고생 많았다.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자. 저는 벅차오르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짧게 퉁명스런 대꾸만 남긴 채 얼른 고개를 돌려 부엌 안쪽으로 바쁘게 들어갔습니다. 다 큰 딸아이 앞에서 주책맞게 눈물을 참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의 저녁상은 참으로 소박했습니다. 양은 냄비에 끓인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 몇 개, 그리고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밑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상차림도 아니었고 특별하거나 대단한 대화가 오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아이는 피곤이 가득한 얼굴로 숟가락을 들었고 저는 그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밥을 떴습니다. 그 지극하고 당연한 풍경이 제 목구멍을 자꾸만 서글프게 막아왔습니다. 지친 얼굴로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도란도란 나누는 이 평범한 저녁 풍경을 다시 마주하기까지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던 것일까요? 이게 당연한 일상인 집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소박한 당연함이 왜 우리 자식과 나에게는 이토록 멀고도 험난했던 건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오늘 현장 일은 좀 어땠니? 힘들었어. 너무 오래 쉬어서 그런지 머리도 굳고 몸이 통 적응을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신기하게 버틸만 하네. 그래, 적응할 땐 누구나 다 그런 거다. 잘 버텼다. 참으로 짧고 덤덤한 대화였습니다. 늙은 아버지와 46의 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차고 넘칠 만큼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가슴 깊이 고백합니다. 내 자식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의 무조건적인 물질적 희생과 보호만이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고 내 자식이 스스로 거친 세상에 부딪혀 처참하게 넘어져도 제 힘으로 다시 딛고 일어서게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을 매정하게 방관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가장 가까운 곁에서 함께 견뎌내주는 것.
역설적이게도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따뜻한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밥을 남김없이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저는 혼자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쏟아지는 물소리 사이로 거실 한켠 지연이의 방 문틈 너머로 환한 컴퓨터 불빛과 규칙적인 키보드 소리가 새어나오는 게 선명히 보입니다. 저 방 안에 살아있는 불빛이 존재하는 한 이제 저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아직 제 늙은 몸이 건강하게 버텨주는 동안 딸아이가 이 세상에 홀로 완벽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하게 버텨낼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언젠가 지연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 제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는 날이 오면 그때 저는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당당하게 찾아가도 되겠지요. 그 기쁜 날이 오기 전까지는 저는 아내 곁으로 아직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 반 어둠이 짙게 깔린 출근길을 나서며 저는 현관문 앞에서 잠깐 딸아이의 방문을 버릇처럼 돌아봅니다. 굳게 닫힌 문 아래로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연이 잘 지켜냈어. 미안하고 그리고 고마워. 아파트를 나서자 차가운 새벽바람이 늙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제 어깨 위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참으로 눈물겹게 따뜻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앞으로 마주하실 여러분의 내일도 늘 평온하고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청춘은 안단테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